자, 책 5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책 590페이지고요. 590페이지 19번부터 볼게요. 19번. 향교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지방 국립학교 정도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향교재산법에서 정한 향교재단이 향교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 제공을 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 이게 이제 지방학교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19번 문제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20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나 농지의 전용허가 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OX, O죠.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가 아니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21. 농지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그렇습니다.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그 문제 우리 별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없이 매매는 가능하다는 얘기네. 농지증 없이 매매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등기는 못해도. 자, 22.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법인의 재산,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까지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학업의 이용 중에 있는 재산과 학업의 이용 중에 있지 않은 재산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학교가 학교 교육에 직접 뭐 하고 있대?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건 절대적 처분 불가 재산입니다. 절대 처분할 수 있는 담보 제공도 당연히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학교가 학기 중에 애들이 이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팔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애들이 전학을 가야 되잖아. 예. 그럼 학교가 팔려가지고 전학 간 분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학기 중에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은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되어지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하는 게 가능한데 그때도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23번 문제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할 때, 아까 이제 봤던 건데 대여는 누구의 허가? 시도지사.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오고, 관할청의 허가라는 건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다는 전통사찰 보전법 제9조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모든 허가 제도는 강행법규죠. 이게 임의법규라면 누가 허가를 받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허가 제도는 다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강행법규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뭐다? 무효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처벌의 내용도 당연히 옵니다. 자, 좀 넘어가셔서 이제 596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596페이지 문제 10번 한번 볼게요. 농지 매매를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개공은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거주자 A에게, 그러면 질문이요. 일단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람이 주말 체험 영농을 일단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뭐 서울 사는 사람이라고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시민의 경우에는 1인당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OX, X. 어디가 X? 1인당이 아니고 세대당이 맞습니다. 1인당 아니고 세대당. 2. 개공은 농지 전용을 위하여 관할관청에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관할관청에 불허가 등의 통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
일단 농지 전용 허가의 그 처리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처리 기간 안에 뭐가 안 됐다는 얘기냐면 통지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처리 기간 안에. 그러면 이거는 허가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받지 못한 걸까요?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왠지 뭐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는 왜 우리 그런 생각이 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며칠 안에 허가 안 떨어지면 15일 안에 허가를 안 떨어지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간주하는 제도는 허가구역 안에서만 있는 제도지 이제 농지 같은 뭐 이런 허가 파트에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건축 허가 신청도 처리 기간이 있을 건데 처리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된 거야. 그럼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지 당연히. 그래서 나머지 허가에서는 다 못 받은 건데 유일하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2번은 틀렸네요. 3. 개공은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현상이 경작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무상 지목이 뭐래요? 전답 과수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로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OX, O. 정확하게 맞았죠? 이건 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목만 가지고 봤을 때. 4번 개공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 경우에 자 거기 그 우리 10번 문제 관련해서 맨 밑에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나라는 지목이 몇 개가 있죠? 28개가 있는데 그중 임야라는 지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농지에서 뭐가 또 지목이 있어요? 전답 과수원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요. 그리고 시점은 오늘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임야가 중요해요? 농지가 중요해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나? 네. 임야하고 농지가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오늘 시점에서? 임야가 훨씬 중요하죠. 왜요? 왜 이게 중요도로 따지면 농지보다 임야가 더 중요할까요? 오늘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는 농사가 잘 되는 나라인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냥 둬도 막 이렇게 뭐 작물이 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사다 먹는 거는 어때요? 사다 먹는 거. 쌀이랑 뭐 이런 거 사다 먹는 거 어때? 외국에서. 그거 괜찮죠? 그럼 외국인 농사 잘 되는 나라도 있나요? 예. 지금 세계에서 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태국이거든요. 예. 근데 쌀 수출량이 세계 1위예요. 미국이 2위고요. 엄청나게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왜 태국이 쌀을 많이 생산할 것 같아요? 사모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면적에서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지는데 태국은 4번이나 생산을 하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뭐를 하는 게 맞아요? 에? 차라리 농지를 개발해서 뭐를 줘?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같은 거나 자동차 같은 거나 만들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쌀을 사갖고 오는 게 현실적으로 맞죠. 그게 효율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야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세먼지 같은 거를 지금 이거를 좀 개선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1번이 중국을 폭격하는 방법이래. 네? 아니 그렇게 나와서 신문에 그래서 중국 공단을 폭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간도 덜 든데 근데 그거는 좀 현실성이 없죠. 그 다음으로 학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나무 심는 거래. 1억 그루 정도를 심어야 된다네. 1억 그루 정도를. 그렇게 심어 놓으면 미세먼지를 나무가 상당 부분 흡수해서 공기의 질이 좋아진대요. 근데 그 나무를 어디다 심을 거야? 산에다 심어야지. 에? 산에다가.
예. 이런 평지에다가 심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가 그만큼 요즘에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 그 미세먼지가 뭐만큼 중요해요? 응? 아, 공기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는 것만큼 중요하잖아요. 숨 쉴 권리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수업용으로 들어와서요. 임야하고 농지가 있을 때 뭐가 훨씬 중요하다고? 임야가 중요해. 예, 그러면 아까 왜 우리 농지 정의에서 이런 거 봤잖아요. 어떤 땅이든 지목을 불문하고 몇 년 이상 농사를 지면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다 농지로 바뀐다 그랬잖아. 근데 임야는 안 그래. 그러니까 임야에다가 만약에 뭐 5년 아니라 뭐 30년을 농사를 졌다 이거야. 그래도 여전히 뭐야? 그건 임야로 놓는 거야. 임야만 그래, 임야만. 그럼 왜 그러냐면 임야가 우리나라에서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농지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임야는 예외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볼게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다면 농지로 취득할 수 있다. OX, X. 이건 여전히 뭐야? 임야예요. 그냥 임야는 임야일 뿐이고 우리는 임야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번은 임야는 그대로 두고 농지를 오래전부터 전용을 해가지고요. 공단 같은 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는 그대로 두고 농지는 그대로 두고 뭐만 다 까가지고요. 임야만 막 그 엄청난 그 임야만 다 까내가지고 거기다가 공장도 짓고 뭐도 막 만들었을 거예요. 골프장도 만들고 또 아파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만든 거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한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3% 정도 임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거 아주 치명적인 거죠. 지금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임야를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고요. 5. 개공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군수가 발급한, 요게 틀린 거네. 누가 농지증을 발급할 일이 없어요. 군수가 발급할 일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597페이지의 이제 중개 활동 부분은 8주차 자료 프린트 잠깐만 좀 꺼내 보겠습니다. 8주차 자료도 가져오셨죠? 예, 거기 이제 4-1페이지. 자, 1번 중개 활동 용어가 있는데 아이다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다의 원리는 마케팅에서 발전한 이론인데 물건을 처음 이렇게 구입하는 사람이 물건을 보자마자 이제 어텐션, 즉 관심 갖죠. 그리고 이제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 디자이어라고 해서 욕망 갖고 마지막 액션, 행동하는 뭐 이런 단계로 전개되는 건데 이 아이다의 원리는 누구의 심리? 구매자의 구매 심리.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돼요. 구매자의 구매 심리를 아이다의 원리라고 합니다. 셀링 포인트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뭐나 뭐 특징이나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집, 이런 상가, 공장 이런 부동산에서 셀링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 환경도 좋고 위치, 또는 상가 같은 경우는 배우지 같은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사는지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구사하는 게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클로징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중개 완성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중개 완성하는 걸 클로징이라고 하고, 리스팅은 중개 계약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리스팅이 중개 계약인데 왜 리스팅이 중개 계약이냐면 손님이 가져온 물건을 우리가 장부에다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걸 리스팅이라고 그래.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러면 그런 리스팅 농장에 사람이 많으면 뭐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골 손님이 많은 거지. 그럼 우리 가게에 자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리스팅 농장을 잘 경작하면 수익도 많아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문제. 아이다의 원리는 마케팅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중개 활동 단계 중 접근 단계. 여기서 접근 단계는 누가 누구한테 접근하는 의뢰인이 개공한테 접근하는. 그러니까 가게에 올 거 아니야. 안 오면 반대로 개공이 의뢰인한테 접근해도 되는 거죠.
손님 있는 곳으로 가야지 뭐. 예? 그런 접근 단계에 접목되는 원리가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셀링 포인트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절대적인 것이래. 모든 의뢰인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가 다 달라요. 예? 취향이 다 다르잖아. 부동산도 취향이 있을까요? 그럼요. 부동산도 취향이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예, 뭐 그런 게 다 어떤 취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클로징의 기회는 1회에 한정되므로 그러니까 중개 완성의 기회가 한 번만 있는 거는 아니죠.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 맞지만 1회에 한정된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자, 우리 기본서 611페이지 잠깐 와보겠습니다. 기본서 611페이지 611 1번 부동산 판매 과정 중 아이다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은 접근 단계래요. OX. 5. 2번 셀링 포인트란 부동산이 지니는 특성 중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만족을 느껴봐야 뭐 하겠어? 이 사람은 팔 사람인데 그러면 누구한테 만족을 줘야 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셀링 포인트를 이제 셀링 포인트는 영어고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판매 소구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판매 소구점이라는 말은 셀링 포인트보다 훨씬 어려운 말이네. 그죠? 더 어렵죠,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식 표현이 아니라서 그래요. 판매하는 사람이 소구한다라는 건 알린다, 뭐 이런 의미의 말인데, 이제 일본식 한자. 저기서 일본 애들이 이제 셀링 포인트 발음이 안 되니까, 한자로 판매 소구점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일본에 유학 갔다 온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부르는 것 뿐이고요. 같은 말이에요. 어제 그 일본 축구한 거 보셨어요? 예, 우리가 진 거보다 더 열받더라고. 예, 일본이 이긴 게 더 열받더라고. 예. 일본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우리가 진 것도 열받은데 일본이 이긴 게 더 열받더라고. 예.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그 꼴른 놈을 아주 그냥 그 가가와 신진가? 예. 쬐끄만하게 생겨가지고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그냥 축하해줄 만도 한데 우리나라가 져가지고요. 자, 3.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 강하여. 개별성이 강합니까? 그럼요. 똑같은 부동산은 없어요. 셀링 포인트가 다양화되지 못하는이 아니고 개별성이 강하니까 셀링 포인트도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4. 건축공법 등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되어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멸되어 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이런 기술적이라는 거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 그 싱크대 높이가 옛날로 기준으로 하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굉장히 높은 거지. 옛날에는 싱크대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다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했잖아. 이렇게 앉아서 서서 한다는 개념은 몰랐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서서 하게 된 거죠? 그게 허리가 편하니까. 근데 이제 그 평균 뭐가 이제 커지니까 이제 신장이 커지니까 싱크대 높이가 조금씩 높아지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변화되고 또 뭐 그 소멸되는 경향이 있고 옛날 뭐 이런 어떤 그 기술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5번 클로징의 기회는 1회에 한정되므로 1회에 한정되는 거 아니라 그랬고요. 셀링 포인트는 잘 지적하는 건 좋아요. 6번 동선의 합리성. 동선의 합리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집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뭔 또 욕실이 있어. 현관문 열자마자 뭔 욕실이 있어. 신발장 있어야지. 그렇죠? 예.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동선이 합리적으로 신발장이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뭐 욕실도 있고 거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문 열자마자 뭐 냉장고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냄새도 나겠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냉장고를 오려면 현관 앞쪽으로 나와야 되잖아.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동선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일종의 기술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설계할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구조도 당연히 기술적 측면인 거죠. 구조가 뭐죠? 어떤 모양이냐, 뭐 이런 개념이죠. 구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설비, 어떤 설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뭐예요? 기술적이라고 볼 수 있죠. 7번. 클로징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뭐 시키는 행위?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뭐니까요? 중개 완성이니까요. 뒷장 넘기시고. 아이다의 원리하고 클로징과 관련해서 이제 그 문제 하나 볼게요. 1번. 아이다의 원리는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그러니까 구입하기까지. 그럼 누구의 심리? 구매자의 심리를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를. 정확히 맞았죠? 2. 주의 단계. 그러니까 attention이라는 것은 주의, 주목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attention은 차려 이런 뜻이죠. 차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매각 광고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요인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요인을 해야 이 사람들이 사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해서 뭐 그 왜 중개사무소 앞에 유리창에 뭐 이렇게 붙여놓는 거 많잖아요. 뭐 급매, 뭐 급급매 뭐 붙이는 거 그런 거 다 주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3. 욕망 단계, 디자이어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이거 틀렸어요. 욕망 단계는 이미 무슨 단계를 지난 거야, 지금 이제. 흥미 단계를 지나서 사고 싶은 단계란 말이야. 이거 내가 지금 살까 말까? 이렇게 욕망을 느끼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구입 욕망을 높이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높여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욕망 단계는 뭐를 시도할 단계예요? 클로징을 시도해야 할 그럴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요 3번의 설명은 뭡니까? interest, 어떤 관심, 뭐 흥미, 뭐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4번의 클로징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지요. 예. 5번 계약금, 보증금, 입주일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부분성결법 혹은 세부성결법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요, 쇼호스들이 신용카드 번호 불러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멘트를 한다고 해봐요. 지금 바로 신용카드 전화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뭐 할까요? 그러니까 저 홈쇼핑에서 쇼호스들이 뭐라고 얘기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라고 하지 지금 바로 카드 번호 불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 왜? 지금 바로 전화해서 카드 번호 부르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직설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직설적으로 안 하냐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손님한테 지금 도장 찍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부담스럽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은 몇 % 준비할 수 있나요? 입주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대출을 받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뭐해요? 좀 부드럽잖아. 예,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하는 거를 부분성결법 혹은 세부성결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2번이요.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함으로 그렇다 그랬고 셀링 포인트는 다양화되어지는 장점이 있죠. 단점 아니고 2. 개공은 중개대상물의 특성 설명과 함께 고객의 잠재적 욕망을 셀링 포인트를 조성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잠재적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셋집을 구하러 손님이 왔어요. 전셋집 구하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침 전셋집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이렇게 해야지. 너 언제까지 전세 살래? 너 경험해봐서 알지만 집값이
뭐 계속 올라가는데 너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전세 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좋은 집 나왔는데 대출 좀 끼고 뭐 하는 게 나아? 너 매수하는 게 나아. 이렇게 설명하면 잠재적 욕망을 뭐 하는 거야? 자극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물건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 개공 입장에서는 중개를 완성해서 좋은 거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집값 올라가서 좋은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 3.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는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인공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거랑 인공적인 거랑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인공적인 거 먼저. 지하철. 지하철. 인공적이잖아. 지하철역에서 가깝대. 셀링 포인트예요. 예. 자연적인 거. 산이 있대. 주변에 뭐 이런 거. 자연 공원이 있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죠. 4번. 개공이 법률적 측면의 권리 분석을 하였다 하여 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개공이 한없는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개공은 어떤 범위 안에서만요? 자신의 고의 과실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는데도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고의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5번. 건축공법 등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뭐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저 어렸을 때는 무슨 건물이 굉장히 노망이었냐면 빨간색 벽돌로 지은 2층 집. 그러게 뭐 동네 한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굉장한 노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빨간색 벽돌집 굉장히 없기도 하고 선호하지 않아요. 왜 선호하지 않냐면 위험해요. 뭐에? 지진에. 예. 그러니까 이 벽돌로 쌓아 올린 거는 지진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지는 게 지진 아니에요? 예. 그냥 무너진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벽돌집을 짓더라도 뭐를 넣어서요? 철골이라든가 철근을 넣어서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진에 좀 강하게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 공법들은 좀 많이 소멸되는 경향이 있죠, 당연히. 자, 다시 이제 프린트로 한번 좀 와 보실게요. 예, 와서 노마자 이번에 고르계약서의 작성 부분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해가지고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쭉 있는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일단 누가 있냐면 친권자는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나요, 아이가? 예. 그러면 부모 없으면 누가 그 법정 대리인이 되겠어요? 미성년 후견인이. 대개 미성년 후견인은 누가 되는 경우가 많냐면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예? 또는 뭐 부모의 형제들 뭐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도 저도 없고 그냥 아예 그냥 고하다. 뭐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랬으면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변호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선정되어지는 거를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각각 피자를 떼면 되는 거예요. 예, 뭐가 되죠? 성년 후견인과 한정 후견인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 그 성년 후견인에게는 법정 대리인이면은 틀림이 없어. 그래서 무승권은 있지만 대리권은 있는데 무승권이 없어요. 동의권이 없어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입장에서 보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피성년 후견인 본인과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얘가 제한 능력자니까 얘랑 거래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한정 후견인과는 거래가 가능합니까? 예. 어떻게 하면? 법정 대리인인 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하면. 근데 한정 후견인에게는 무슨 권이 있어요? 동의권이 있으니까 누구랑 직접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과 거래가 가능한 거지. 근데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동의권이 없으니까 피성년 후견인과 계약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위험한 상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 그 미성년자 쪽 오른쪽 끝부분에 공시는 뭘로 공시하나요? 친권자나 뭐 이런 자들을 가족
관계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로 공시합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거래계약서를 개공이 작성하는 것은 거래계약의 성립을 위한 것이랍니다. 이제 왠지 그럴 것 같은데 OX, X. 그럼 왜 쓰는 거죠? 의무라서 쓰는 거지.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거래계약의 성립은 이미 언제 되나요? 응? 의사가 합치됐을 때. 뭐 매매계약을 기준하면 매도인은 판대요. 매수인은 사겠대. 그 가격에. 그럼 계약이 성립된 건가요? 아, 그럼요. 근데 계약서 왜 쓰죠? 그걸 써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개공한테. 그리고 그 의무를 왜 부담시키느냐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예컨대 뭐 할 때도 필요하고 등기할 때도 필요하고 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뭐 받을 때도 필요해. 확정일자.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받아야 돼. 그럴 때도 필요하고 또는 계약서가 있으면 증거 자료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죠. 1번은 틀렸고 두 번째 개공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의무지요? 표준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 우리 두 번째 거 별표 하나만 할게요. 뭐가 없다고요? 표준 서식이 없어요. 그럼 뭘 써야 돼? 임의 소식. 내가 만들어서 내 맘대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죠. 서면으로만 쓰면 되는 건가요? 예. 자, 세 번째, 권리 능력 또는 의사 능력이 없는 당사자와 한 법률행위는 권리 능력하고 의사 능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리 능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권리 능력이 없는 애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애들. 응? 그런 애들이 누가 있냐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사자. 예. 또는 뭐 허무인, 가설인이라고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인물. 이런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애들은 무슨 능력은 있는데 무슨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권리 능력은 있어.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사람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누가 있죠? 뭐 미친 사람들. 응? 예. 또는 만취자. 개지 개. 예. 만취자. 완전히 막 이렇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없는 거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제한 능력자. 여기서 제한 능력자는 무슨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냐면 행위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고? 행위 능력에. 그러면 행위 능력에 제한을 받는 세 사람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에서 표에서 보신 바대로 뭐 있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흑연인, 피한정 흑연인. 근데 얘네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은 돼요. 그런데 뭐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제 좀 뭐 가령 핸드폰을 500만 원에 사갖고 온 거야. 그것도 12개월 할부로. 누가? 어린애가. 예. 그럼 부모가 가서 뭐 하면 돼? 취소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말하면 분리하면 취소할 수 있고요. 자, 밑에 피성년 후견인 소유 부동산 처분 행위 시 반드시 성년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야 한다. OX. O. 왜 O? 아까 우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피성년 후견인과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랑 해야 돼? 그럼 성년 후견인하고만 계약을 해야지. 얘한테 무슨 권이 있어서? 대리권은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이니까. 얘하고만 중개하는 게 맞죠. 이 문제도 별표. 그래서 누구랑은 거래할 수 없다고요? 피성년 후견인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자, 밑에 제한 능력자의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힌트 좀 드리면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주소라든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뭐 그랬다든가 이런 게 다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걸 열람하거나 발급받거나 그러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라도 뛸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촌 이내에 친족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사촌 이내의 친족만 발급 가능해요. 배우자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배우자는 몇 촌이죠?
배우자 1촌 아니고 무촌이에요. 빵촌. 예, 촌수가 없는 관계를 배우자라 그럽니다. 왜 배우자가 빵촌이에요? 너무나 가까울 수도 있고, 너무나 가까운. 예. 그리고 또 이제 완전히 뭐 왼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촌수가 없는 거죠. 빵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후견 감독인. 그러니까 후견 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부모를 감독하는 필요는 없거든요. 예, 부모니까. 근데 후견 감독인들은 부모가 아니니까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후견 감독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주로 후견 감독인 됩니다. 그래서 그 후견 감독인이 봤을 때 후견인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본인을 위해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뭐 해버릴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누가요? 후견 감독인이요. 자, 밑에 개공은 거래계약 중개 시 특히 권리 이전 의뢰인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 발급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 부존재 증명서 발급되는 게 정상, 안 되는 게 정상. 발급되는 게 좋은 거야. 정상인 거고. 이 발급 안 되면요. 안 되면 후견 등기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제한 능력자라는 표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권리 이전 의뢰인의 행위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제 면접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뭐 갖고 오라 그래요? 이거 갖고 오라 그래. 이게 뭐예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그러니까 어떤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업에서도 확인받습니다. 밑에 대리인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반드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수요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건 X거든요. 왜 X? 왜 X? 그러니까 대리에는 크게 두 가지 대리가 있잖아요. 무슨 대리랑 무슨 대리? 법정 대리랑 임의 대리가 있는데 법정 대리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틀렸네요. 무슨 대리인하고 할 때는 그게 필요해 반드시. 임의 대리인하고 근데 법정 대리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밑에 공동상속 재산. 공동상속 재산은 공유, 합유, 총유 중에서 뭐와 같다? 공유와 같다. 맞고요. 그것도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그것도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 총유 있는데 총유는 어떻게 소유하는 걸 총유라고 하죠? 어떻게 소유하는 거를. 그 총유원이 하나의 개념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 만약에 총유원이 한 50만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50만 명이 부동산 하나를 소유한다고 치어봐요. 그러면 그거는 50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이거 내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지.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걸 소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제 101동이고 102동, 뭐 103동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102동에 그 집안이 여기 집안이 약간 좀 꺼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좀 꺼졌다고. 위험한가요? 위험하지. 그래서 이제 저거를 뭐 한다고? 이제 보수한다고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파트가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을까요? 다른 동에서. 야, 왜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왜 102동 집안 치마 공사를 왜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 투표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전체 기금에서 하는 게 맞아? 아니면 102동 애들만 돈 내서 하는 게 맞아? 전체에서? 왜? 왜요?
자, 얘 논리적으로 한번 여러분 배우신 분들이니까. 네? 네. 아니, 배우신 분은 아니에요? 네. 배우신 분이니까 좀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를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총유는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공유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예, 공유. 그러니까 백이동의 이 땅도 사실은 누구 거야? 전체 이 공유하는 사람들의 소유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백이동의 집안이 침하됐다고 해서 내 땅의 집안이 침하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왜? 전체를 내가 뭐 할 거니까. 전체 소유하고 있잖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내는 게 맞아. 전체의 그 기금에서 내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백이동 사람들만 돈 내는 게 아니고. 또 입장이 바뀌어서 101동이 또 집안이 침하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전체 기금에서 얘네도 돈 내서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공유 재산은 그렇게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거 저희 뭐 봤죠? 총유. 총유 재산 처분 시 총유 재산을 처분할 때 규약 또는 총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이다 이랬는데 그 규약이나 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소유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효지. 소유자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규약이나 총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가 되고요. 거기 총의 결의는 전원 아니면 과반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밑에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명의신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안전합니까? 실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안전합니까? 당연히 실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안전합니다. 왜 그렇죠? 예, 공신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실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이제 법인이 매도인일 때 해당 법인의 법인격 유무만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뭐까지 확인해 줘야 돼? 그 법인격의 유무는 당연히 확인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 있잖아요. 대표자의 처분 권한. 대표자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 5장의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집 혹시 나왔나요? 네,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미리 좀 예습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그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 좀 준비할 건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